자, 경제학 강사 한원영입니다. 오늘부터 겨울방학 기본 강의 미시경제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 시간이니까 경제학 그리고 미시경제학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제 살펴봐야 되는 것은 미시경제학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물론 이제 경제학이라는 것도 이제 쭉 살펴봐야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경제학을 구분하고 그리고 경제학을 이제 어떻게 접근을 하면서 살펴볼 것인가 방법론 그리고 최적화와 균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제학이라는 것은 여기에 나와 있는 소득 순환 모형이라는 것을 살펴봐야 됩니다. 자, 근데 이렇게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걸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지요. 자, 우리는 지금 시험을 보기 위해서 있는 거죠. 그럼 이제 경제에 대한 각종 질문들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1년의 준비된 답변을 잘 해야 되는 것이죠. 경제학 질문에 대해서 1년의 준비된 답변을 해야 된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경제에 대해서 어떤 질문이 주어지게 된다면 그 질문에 대해서 인과관계를 잘 살펴야 된다고요. 그런데 현실의 경제는 너무나 복잡하고 다양해 가지고 어떻게 살펴봐야 되는지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복잡하고 다양한 현실의 경제를 단순화시키고 추상화시키고 일반화시킬 겁니다. 그것을 이제 우리는 모형이라고 하는 거죠. 모형. 단순화시키는 거예요. 단순화시켜서 인과관계를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려고 그러는데 갖가지 방법들이 있을 거예요. 이제 중요한 것은 바로 단어와 문장이라는 거예요. 단어는 곧 뜻을 얘기하는 거죠. 뜻을 얘기하는 거예요. 정의, 그 뜻을 제대로 알고 있느냐. 그래서 정의를 잘 알고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 문장으로 표현을 할 수 있겠지요. 자, 그렇다면 어떤 경제적인 현상에 대해서 정의를 잘 해가지고 문장으로 잘 풀어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는 성적인 분석은 가능해요. 뭐 가격이 오른다거나 가격이 떨어진다. 거래하는 양이 증가한다. 거래하는 양이 감소한다. 이러한 이야기들을 할 수가 있다고요. 그런데 얼마만큼 증가하고 얼마만큼 감소하는지, 얼마만큼 증가하고 얼마만큼 감소하는지 상승 하락에 대해서 수치화를 하고 싶다고요. 그래서 단어를 수로 바꿀 겁니다. 단어를 수로 바꿀 것이고요. 문장에 해당하는 것을 식으로 바꿀 것입니다. 그럼 이제 복잡한 현상을 좀 더 이제 쉽게 분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정성적인 분석뿐만이 아니라 정량적인 분석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경제학을 조금 싫어하는 분들은 단어와 문장을 잘 쓰면 되는데 굳이 수식까지 가지고 온다. 그리고 우리가 수학 또는 수리적 표현 이런 것들을 좀 거부하는 감이 있죠. 그런데 단어와 문장을 잘 이해하게 되면 초등학교, 중학교 그까지만 했던 걸로 하더라도 충분히 수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그 다음 단계 단어와 문장을 가지고 수화식도 표현을 해봤다. 그럼 그 다음 단계는 바로 그림을 가지고 표현을 하는 거죠. 단어와 문장, 수식을 이해 못하면 그림도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저하고 같이 단어와 문장, 수화식, 그러면 그림은 그냥 당연히 그려지게 된다고요. 그러한 연습들을 이제 쭉 해보는 거죠. 그러면 그 중에서 현실 경제를 복잡한 현실 경제를 단순화시키고 일반화시키고 추상화시키는 이야기들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예, 그것이 바로 첫 번째 나오는 소득 순환 모형이 되는 거죠. 소득 순환 모형이요. 그러면 이제
가장 단순하게 우리들이 살고 있는 경제를 한번 표현을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경제에 참여하는 주체들이 있을 거예요. 가계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기업이라는 경제 주체도 있습니다. 우리는 시장을 중심으로 하는 경제학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시장을 중심으로 하는 경제학을 살펴보려고 한다. 근데 시장은 이제 다양하다고요. 그 중에서 가장 단순화시킨 시장 중에 하나는 재화나 서비스가 거래되는 생산물 시장이라는 것이죠. 이때 가게는 무언가 재화나 서비스를 구입하러 가는 겁니다. 구입하러 가는 것이고, 기업은 무언가를 만들어 주는 거죠. 그러면서 가게와 기업이라는 경제 주체가 생산물 시장에서 만나서 무언가 행위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요소, 생산 요소 시장이라는 데도 있습니다. 생산 요소 시장은 가게가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제공해 주는 거죠. 생산 요소에는 뭐 다양한 것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는 노동, 토지, 자본을 중심으로 살펴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가게가 요소 시장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노동, 토지, 자본을 제공해 준다면 기업은 그것을 이용을 하면서 생산 활동을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여기서 나타나는 각종 현상들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일단 목적을 한번 둬야 돼요. 목적. 가계의 목적은 뭐냐? 바로 효용이라는 것을 극대화하려고 하는 겁니다. 효용을 극대화하려고 한다. 효용 극대화라는 것은 뭐냐? 남이 만들어 놓은 재화나 서비스를 내가 효과 있게 이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극대화하려는 경제 주체. 이것을 가계라고 하는 것이고요. 기업은 다양한 목적이 있지만 아주 단순화시켰을 때는 바로 이윤을 극대화하려고 하는 경제 주체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가계는 효용을 극대화하는 과정에서 재화나 서비스를 구입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우리는 수요라고 하는 것이죠. 기업은 이윤을 극대화하는 과정에서 생산물 시장에 참여하는데 자신들이 만든 재화나 서비스를 공급해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어떤 재화나 서비스를 구입하려고 한다면 소득이 있어야 돼. 그 소득을 벌기 위해서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게가 가지고 있는 요소들을 공급해 줘야 하는 거죠. 따라서 가계라는 경제 주체는 효용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생산물 시장의 수요자의 역할을, 그리고 요소 시장에서는 공급자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기업이라고 하는 경제 주체는 이윤을 극대화하는 과정에서 재화나 서비스를 공급하는 역할, 재화나 서비스를 만들어서 생산해서 공급하려고 한다면 요소 시장에서 생산 요소들을 구입을 해야 되겠죠. 그것을 수요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단순한 모형이 되는 거죠. 가장 단순한 거예요. 이것을 보면서 이제 우리는 미시라는 영역도 살피게 되고 것이라는 영역도 살피게 되는데, 일단 단순화시켜 가지고 한번 또 제가 쭉 설명을 해 드릴게요. 첫째 날이니까 쭉 전체적인 개요를 한번 쭉 살펴봐야 돼요. 자, 그럼 첫 번째 해야 되는 것은 바로 시장에서 수요자와 공급자들은 어떠한 행동을 할 것인가? 수요자와 공급자들은 어떠한 행동을 할 것인가? 그래서 수요라는 행태, 그리고 공급이라는 행태에 대해서 학습을 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중요한 개념이 나타나는데 바로 균형이라고 하는 개념을 학습하게 될 거예요. 균형. 균형이라는 것은 변화가 없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수요자들과 공급자들이 만나서 시장에서 만들어지는 균형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그거에 대해서 이제 학습을 하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각종 충격들이 와서 이 시장의 균형이 변화되는 것도 살펴보려고 합니다. 수요가 변화한다, 공급이 변화한다. 그럼 시장에서는 어떠한 변화가 나타날 것인가? 이 변화를 정성적인 분석으로도 할 수가 있고
량적인 분석으로도 할 수가 있어요.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상태에서 균형을 찾는다. 예. 정성적인 분석, 정량적인 분석을 할 수가 있다. 이것을 이제 우리는 정태 분석이라고 할 거예요. 주어져 있는 상황에서 변화가 없는 상태를 살펴본다. 정태 분석이요. 그런데 어떤 충격이 오게 되면 변화가 되고 원래 있던 정태 균형과 그 다음에 나타나는 정태 균형을 비교하려고 하겠죠. 그럴 때는 비교 정태 분석이 되는 겁니다. 또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변화되는 것을 관찰할 수도 있겠죠. 그럴 때는 동태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시장의 균형이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첫 번째 나오는 균형은 무엇인가? 충격이 와가지고 새로운 균형은 무엇인가? 그것을 정성적 변화의 성질로 또는 변화되는 크기로 설명을 하는 정태 분석이 있고, 비교를 할 때는 비교 정태 분석, 그리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어떠한 변화를 가져오게 될 것인가? 그것은 동태 분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경제학에서 이제 전반적으로 수요자의 역할과 공급자의 역할을 살펴본다면, 이제 중요한 것은 과연 가게라는 경제 주체가 효용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태를 해야 되는가? 그것을 이제 우리는 효용 극대화 측면에서 살펴보게 되는 것이죠. 예. 그러면 우리는 처음에 균형을 살펴보려고 그러는데, 개별 경제 주체들이 더 이상 자신들의 목적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변화가 없는 상태, 그것을 이제 우리는 최적화라고 하는 거죠. 효용 극대화라는 것은 가계의 균형을 살펴보는데, 그냥 균형이라고 하면 좀 와닿지 않으니까 효용 극대화를 하기 위한 최적화 방안은 무엇인가? 이것을 이제 살펴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생산물 시장에서 수요자들은 어떠한 행태를 보일까? 그리고 효용을 극대화하는 과정에서 생산 요소 공급에 대해서는 어떠한 행태를 보일까? 이것을 이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세 번째, 기업의 이윤 극대화는 어떻게 다가갈 것인가? 결국 이윤 극대화라는 것도 기업이라는 경제 주체가 더 이상 자신의 행태를 변화시키려고 하지 않는 거죠. 이윤 극대화라는 최적화 행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측면에서요? 생산물 시장에서 공급은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요소들을 얼마나 필요로 할 것인가? 이렇게 이제 살펴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러면서 네 번째 단계에 가게 되면, 시장이라는 것이 여러 형태로 주어지게 되는데, 완전 경쟁, 독점, 독점적 경쟁, 과점, 이런 것들을 이제 살펴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론이라는 것을 학습하게 됩니다. 자, 요렇게 보면서 미시에서 무엇을 살펴봐야 되냐면, 미시에서는 결국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바로 효율적인 자원 배분이라는 거예요. 효율적인 자원 배분이요. 이때 효율성이라고 하는 것은 낭비를 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낭비를 하지 않는다. 우리도 이제 보면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을 보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주어져 있는 시간을 잘 활용해야 되는 거죠. 낭비 없이 활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낭비 없이. 그것을 효율적이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미시에서 가장 중요한 테마가 되는 거죠. 효율성, 효율성. 나중에 가면 효율성은 어떤 효율성이냐? 파레토 효율성이라는 걸로 다가가게 되는 겁니다. 나중에 이제 나오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요 자원 배분이라고 하는 것은 요 배분만 신경 쓰시면 됩니다. 위치를 지어주게 되는 거예요. 위치를. 저 사람은 무언가 생산 활동을 위해서 노동 몇 단위, 자본 몇 단위, 토지 몇 단위를 필요로 하는구나.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아낌없이 생산 요소들을 이용해서 만들어내야 되는구나. 그리고 또 가게에서는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돈, 결국 이제 이것은 나중에 소득이라는 표현으로 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 주머니 속에 이렇게 손을 넣게 되면 뭐 10,000원도 나오고 20,000원도 나오는데, 그 돈을 낭비 없이 써야 되는 거죠. 허투루 쓰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라면도 사 먹어야 되고 빵도 사 먹어야 되고, 뭐 여러분들이 밤에 이제 주무실 곳도 찾아야 되는 거죠. 예. 그런 것들을 우리는 위치를 잘 지워지게 하는 거예요. 그것을 효율성,
자원 배분, allocation, 효율적인 자원 배분이다. 그러니까 아낌없이 제대로 꽂혀야 된다는 얘기지, 그 위치가. 자, 그런데 우리들이 무언가 만들어내는 것을 이제 우리들은 나눠 쓰게 될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냥 돈으로 얘기해 볼게요. 한 달에 100만 원을 버는 사람이 있고 200만 원을 버는 사람이 있고 한 달에 1000만 원, 뭐 1억 이렇게 버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근데 그걸 돈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절대 돈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이 만들어 놓고 나도 만들어 놓는데 그 전체의 생산물 중에서 과연 나에게로 얼마나 오게 되는가? 얼마나 오게 되는가? 내가 1년 동안에 라면을 뭐 100개, 옷을 뭐 10벌, 자동차를 2대 이렇게 쓰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라면을 5개, 빵 2개, 뭐 자동차 한 대도 없이 성과물을 얻어갈 수가 있다고요. 그것을 이제 우리는 소득 분배라고 하는 건데, 소득이라는 말로 쓰지 말고 머릿속에는 소득이라는 개념으로 확 박혀 있겠지만 분배에 신경을 써야 되는 거예요. 우리들이 전체에 만들어진 것을 개개인들은 과연 얼마씩 가져가게 되는가, 그것을 이제 분배라고 하는 거죠. 배분은 allocation, 위치를 지워주게 되는 것이고, 분배는 나눠주는 거예요. 우리의 성과물들을 너는 몇 개, 너는 몇 개, 이렇게. 그런데 우리는 몇 개, 라면 몇 개, 빵 몇 개, 옷 몇 벌 이렇게 말하면 힘드니, 우리는 소득이라는 측면에서 어떤 사람은 소득을 많이 벌었고, 소득을 많이 벌었다는 것은 전체 생산물 중에 많은 것을 가져가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기준은 공평한 소득 분배를 다루려고 하는 거죠. 미시의 가장 중요한 테마는 바로 효율성과 공평성이에요. 효율성과 공평성, 이렇게. 자, 그래서 이제 효율성과 공평성을 이 그림을 통해서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데, 문제는 이제 여기서부터요. 자, 5번째는 바로 여러 시장들이 균형이 되면서 너와 내가 다 좋아지는 효율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우리는 후생경제학으로 넘어가고, 또 공평성이라는 것도 갖고 후생경제학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한번 딱 짚고 넘어가야 돼. 왜? 미시에서는 효율성과 공평성을 살펴본다고 했으니 이상적인 결과는 어떻게 되는가? 이상적인 결과는 어떻게 되는가? 그것을 살펴보는 것이 바로 요까지입니다. 하지만 경제학이라는 것이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있었던 것도 아니고, 학문으로 위치 지어진 것은 한 200여 년뿐이 안 되고, 그렇죠? 예, 그리고 여러분들이 뭐 중고등학교, 초등학교 때부터 보셨겠지만 경제 생활이 다양한 형태를 겪다가 지금 시장이라는 중심으로까지 왔다고요. 자, 이제 문제는 뭐냐면, 경제학이라는 학문은 갑자기 확 태어난 것이 아니라 다른 공부를 하던 사람들이 이제 모여가지고 경제에 대해서 이제 연구를 하게 됐는데, 용어들을 갖고 와야 돼. 분석하는 방법도 갖고 와야 되는데, 물리학에서 많이 갖고 왔다고요. 물리학에서 많이 갖고 왔어. 힘, 뭐 균형, 뭐 최적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보는 이 경제 또는 경제학이라는 것은 자연과학이 아니라 사회과학이에요.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것이라고요. 어떤 법칙에 딱딱 맞게 떨어질 수가 없어요. 만약에 법칙에 딱딱 맞게 떨어졌었다면 원시시대부터 시장이라는 것이 있어야 되고, 원시시대부터 이러한 관계가 형성이 되었어야 되는데 그런 건 안 되겠죠. 그죠? 네, 이렇게. 그래서 이런 거를 추구하려고 하지만 우리들 마음대로 그러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다. 그것이 이제 바로 시장 실패라는 거예요. 그럼 시장 실패라는 용어는 이제 바로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가 있겠죠. 아, 시장을 통해서 미시적인 접근을 할 때 효율적인 자원 배분과 공평한 소득 분배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어디를 통해서? 시장을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정부가 개입을 해야 되겠죠. 어떤 식으로요? 공평한 소득 분배와 효율적인 자원 배분을 얻기 위해서 정부가 개입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반드시 개입하라는 것은 아니겠죠. 왜? 시장을 더 엉망으로 만들어 놓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준은 뭐다? 효율성과 공평성인 측면에서 더 좋아지도록, 결과가 더 좋아지도록 정부가 개입하는 것이다. 이렇게. 그럼 시장 실패는 뭐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그것은 이제 우리가 맨 나중 시간에 이제 살피게 되는 것이고요. 요것이 이제 미시입니다. 미시. 따라서 이 그림을 볼 때, 아,
시장에서는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가? 구체적으로 가계는 효용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어떠한 행동과 태도를 할 것인가? 기업은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어떻게 행동을 할 것인가? 예. 그러면서 효율성과 공평성 측면에서 전체도 다 보게 되는 것이고, 그러한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시장 실패라는 것도 다루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것은 이제 미시적인 접근이고 아직 뭐 미시경제학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지 않았지만 이런 형태로 살펴보게 된다. 자, 그러면 이제 각 개별 경제 주체들이라든가 시장에서 나타나는 현상을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의 흐름을 살펴보게 되는 거예요. 흐름을 살펴본다고요. 잘 보세요. 이쪽으로는 재화나 서비스가 간다. 그럼 이쪽으로는 생산 요소가 간다. 실물이라는 것이 돌아다니게 됩니다. 이쪽 방향으로는 실물이 흘러가게 되는 거죠. 자, 우리가 라면을 살 때 나한테 라면이라는 실물이 오게 되는데 반대쪽으로는 뭘 싸줘야 되는 거죠? 돈을 싸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 방향으로는 실물이 흘러가고 반대 방향으로는 돈, 화폐라는 것이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10,000원짜리 물건을 살 때는 나한테 10,000원만큼 실물이 오지만 반대쪽으로는 화폐가 가는 거죠. 그 흐름을 살펴보는 것이 바로 것입니다. 그러면 역시 이걸 또 두 개로 한번 쪼개보자고요. 그렇죠? 흐름을 살펴볼 때, 자, 재화나 서비스 생산 요소들이 원활하게 잘 흘러갈 때도 있지만 어떨 때는 그 길이 막힌다고요. 특히 여기에서 나는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려고 하는데 별로 나를 고용해 주려고 하지 않는다. 실업이라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고요. 또 무언가 흘러 들어갈 때 돈이 풀리면서 물가도 오르락 내리락 하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단기에 경제 현상이 좋아질 때도 있고 나빠질 수도 있다. 그것을 이제 우리는 경기 변동 측면에서 살펴볼 겁니다. 거시에서 나오는 주요 문제들은 다 여기를 물어보는 거예요. 경기 변동이요. 한 100%라 그러면 한 80%, 85%다 여기에서 물어보는 거예요. 경기 변동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뭐냐?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 우리는 더 많은 성과를 나타내려고 하는 거죠. 더 많은 성과를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경제 성장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시를 볼 때는 여러분들이 뭐 교과서를 제가 뭐 선택을 했지만 어떤 교과서를 보든 상관이 없어요. 왜? 순서가 똑같거든, 미시는. 그런데 거시는 이 흐름을 살펴보는 과정에서 그 저자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문제부터 출발하게 된다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채택한 책에도 보면 성장부터 챕터가 이제 예전하고는 바뀌어가지고 성장부터 나오게 되는데 우리는 일부러 뒤로 미룰 거예요. 왜? 전체 어떠한 일이 발생하는지를 알아야지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 더 큰 성과를 얻을 수 있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 순서는 좀 바꿔가지고 성장이 중요한 거지만 궁극적으로 장기적으로는 중요한 거지만 일단 뒤로 좀 뺄게요. 예. 그리고 성장이 한번 쭉 나올 때 그때 타이밍이 있는데 어차피 우리는 시험을 잘 보면 되니까. 근데 이것들이 간혹 가다 나타난다고요. 중요한 건 여기 경기 변동이에요. 경기 변동이요. 자, 그러면서 이제 이 그림을 볼 때 첫 번째 실물이 얼마만큼 흘러가는지를 측정을 하자. 그래서 이제 경제 변수 중에 GDP라는 것을 측정하는 것부터 출발하게 될 겁니다. 일단 생산물 시장을 딱 보면서 얼마나 거래가 이루어지는지 그 GDP를 살펴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이 균형의 GDP를 얻기 위해서 많은 학자들이 관심을 가졌는데 미시와는 다르게 거시에서는 역사적인 흐름이 중요한 거예요. 흐름. 실물과 돈의 흐름도 중요하지만 역사적인 흐름도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각종 경제학자들이 어떤 학파를 구성하게 된다고요. 그러면서 고전 학파들 그리고 이제 중간에 케인즈가 나오고 또 케인즈를 따르는 케인즈 학파가 등장을 하게 돼요. 그들은 균형을 어떻게 볼 것인가? 거시 차원에서
GDP의 흐름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볼 것인가. 그래서 고전학자들은 일단 뭐 나중에 제가 쭉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여러분들은 물건을 구입할 때 저 사람이 만들어 주니까 내가 쓰는 거예요? 아니면 내가 라면을 먹고 싶으니까 저 사람이 만들어 주는 걸까요? 도대체 뭐가 먼저일까? 분명히 처음에 그랬죠. 인과관계를 살피는 건데 라면을 만들어 주니까 라면을 사 먹는 겁니까? 아니면 라면을 먹고 싶으니까 저 사람이 라면을 사주는 걸까요? 도대체 뭐가 먼저일까요? 인과관계 중에 뭐가 먼저일까? 사실은 알 수가 없는 거죠.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라고요. 그런데 고전학자들은 만들어내는 게 중요한 거야. 만들어내는 게 중요한 거야. 그래서 공급 측 경제학을 주로 얘기를 하고요. 근데 이제 케인즈는 아니다. 사려고 하니까 만드는 것이다. 사려고 하니까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수요 측을 강조합니다. 이렇게. 예. 그러면서 이제 이것들은 이제 흐름이 이제 역사적인 이제 충격들이 와서 막 섞이게 되니까 고전학자 얘기들도 어느 정도 받아들일 수가 있고 케인즈 얘기도 받아들일 수가 있다고요. 그러면서 이제 누가 등장을 하게 되냐면 신고전파 종합이라는 분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신고전파 종합. 그런데 신고전파 종합 예전만 하더라도 신고전파 종합이 얘기하는 것이 시험에 굉장히 많이 나왔어. 나중에 또 얘기를 하겠지만 그것이 바로 IS LM이라는 모형이에요. 그런데 이제 책들도 많이 바뀌게 돼가지고 물론 그 저자들도 좀 더 설명을 잘하려고 하지만 처음에 접근하는 학생들 또는 초보자들은 이 얘기를 잘 알 수가 없어요. 원래 알고 있는 사람은 책을 볼 필요가 없겠지? 근데 여러분들은 뭔가 시험을 보기 위해서 책을 보는데 순서를 자기네 입맛에 맞게 막 바꿔놨다고요. 접근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거시할 때 이 순서대로 일단 순서를 밟아볼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들이 이제 주로 쓰는 경기 변동을 주로 쓰기 위해서 총 수요, 총 공급 모형, 그리고 IS, LM, 물론 요거는 이제 수요 측면이 되는 것이고요. 공급 측면에서는 노동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얼마나 만들어내는지를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ADAS, 총수요, 총공급 모형을 일단 들어가게 되면 다른 쪽에서 얘기한 것보다 좀 더 큰 차원에서 경기 변동을 다룰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것이 이제 첫 번째예요. 그럼 이제 두 번째는 뭐냐? 이러한 순서로 가게 되는데 두 번째는 실물을 만들어내는 과정도 중요하지만 우리들은 무언가를 만들어서 다른 사람들하고 물물 교환을 하는 게 아니죠. 내가 물건을 만들어서 주면 나한테 화폐라는 것이 오고 그 화폐라는 것을 가지고 내가 필요로 하는 물건을 구입하러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화폐라는 놈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고전학자들 입장에서는 화폐는 단지 교환의 매개 수단이었을 뿐이에요. 1,000원짜리 라면을 사 먹기 위해서는 1,000원짜리 돈을 줘야 되는 거야. 그렇죠? 그런데 돈을 낳으면서 이상한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바로 돈을 낳는다. 이자가 붙는다고요. 여러분들은 이자놀이 잘하는 민족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돈 놓고 돈 먹게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케인즈는 투기적인 욕심이 있다. 거래를 위한 것만 아니라 투기적인 목적도 있다. 그러면서 이제 고전학자들과는 다른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화폐라는 놈을 통해 가지고 물건의 가격, 물가, 그리고 물가의 지속적인 변화, 인플레이션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쭉 오게 되면 아, 내가 원하는 만큼 일을 할 수 있나? 내가 충분히 일을 할 수 있나? 근데 충분히 일을 못하는 상황이 있다고요. 그것이 바로 노동시장에서 보는 실업이 되는 거죠. 요것도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고, 와, 나는 진짜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을 벌었는데 100만 원을 벌었는데 이 100만 원을 가지고 내가 원하는 재화나 서비스를 구입하려고 하는데 가격이 너무 올라가지고 또는 계속해서 차츰차츰 올라가지고 내가 일한 성과만큼 재화나 서비스를 구입하지 못하는 거예요. 바로 인플레이션이요. 그렇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이제 실업과 인플레이션이라는 현실적인 문제로 다가오게 되는 거죠. 이걸 또 두 개를 동시에 고려를 해야 되는 거야. 동시에 고려를 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필립스 곡선이라는 것도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는 이제 많이 바뀐 교과서들을 보게 되면 이 필립스 곡선 단기냐 장기냐, 정부가 개입을 해야 되냐 개입을 하지 말아야 되냐. 물론 고전학파들은 냅둬요, 시장이 알아서 잘해줄 겁니다, 이렇게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부가 개입하는 것을 탐탁치 여기지 않아요. 왜? 알아서 지들끼리 잘 시장을 통해서 거래를 하는데 제3자가 왜 끼어드느냐. 끼어들지 마라. 정부는 끼어들지 말아라. 그런데 케인즈에 이르러서는 야, 시장을 통해서 제대로 이루어지질 않아. 그 케인즈가 언제 사람이에요? 어? 옛날 사람이잖아. 한 100여 전의 사람이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은 뭐 공부하느라고 많은 과목들도 학습을 하게 되지만 서양, 뭐 우리나라 한국사도 중요한 거지만 서양사 위주로 우리는 학습을 했었잖아요. 그죠? 근데 어느 순간부터 전체주의라는 것이 등장을 하게 됐어요. 전체주의. 뭐 사회주의도 있고 뭐 공산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는 그걸 좀 거부하는 뭐 그런 식으로 우리는 배웠지. 그렇죠? 그런데 사실 이 케인즈도 전체주의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왜? 정부가 알아서 잘 관리를 해줄 테니 정부를 믿어라. 그리고 정부가 개입을 해야지만 효율적인 자원 배분과 공평한 소득 분배에 다가갈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린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둘은 어떻게 돼? 싸울 수밖에 없잖아. 그것이 이제 연장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이에크 들어보셨나요? 하이에크? 신자유주의? 그렇죠? 예. 쭉 가는 겁니다. 신자유주의. 그렇죠? 그럼 그 신자유주의들은 왜 그들끼리 뭉쳤을까? 왜 뭉쳤을까? 해보세요. 케인즈 어떻게 보면 저쪽 뭐 공산, 사회 이런 건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 정부가 개입해서 우리를 다 보살펴 준다라는 것도 전체주의적인 입장 아닙니까? 그렇죠? 개별 사람들이 무시될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신자유주의로 넘어가게 되고 그 연장을 우리는 신자유주의라고 학습을 하지 않고 새 고전학파. 이거 보세요. 클래식이죠? 근데 신고전에서는 니오라는 말을 붙였다고요. 네오라는 말을 붙였어. 그럼 우리나라 말을 번역할 때 또 다른 애들이 등장을 하는데 이 네오를 먼저 썼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다가 이제 뉴라는 것을 붙이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새로운 고전학파인데 그냥 새 고전학파 이렇게 줄여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럼 케인즈 쪽에서도 아니다. 케인즈 선생님 이야기가 그래도 옳다. 그러면 새 케인즈 쪽으로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씩 다 살펴보게 되는 거예요. 주어지는 문장. 제가 처음에 그랬죠. 여러분들이 경제학을 학습하는 목적은 시험을 보기 위함이다. 시험을 보려면 어떤 경제에 대한 질문이 주어지게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1년의 준비된 답변을 하게 되는 거예요. 1년의 준비된 답변을 하게 되는 거지. 일단 현실하고서 멀어져도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현실하고 멀어져도 상관이 없어요. 오직 교과서에 나오는 대로 여러분들이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라고 하고 1년에 준비된 답변을 그냥 쓰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들한테 어떤 뭐 이 지구를 살리기 위해서 이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어떤 큰 문제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되는 상황에서는 너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니? 아이 그걸 알면 여기 있을 필요가 없죠, 여러분들. 바로 지금 어떻게 용산에 가 있거나 저기 세종에 가 있어야지. 벌써 가 있어야지. 다 해결할 줄 알면. 그렇죠? 이제 거기 가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또 배워야 되지만 거기를 진입하려면 1년에 준비된 답변을 일단 그 전에 학자들이 만들어 놓은 거라도 머릿속에 들어가야 된다고요. 그래서 거실할 때는 고전학자들은 세상을 어떻게 보는가? 케인즈는 세상을 어떻게 보는가? ISLM 신고전파 종합은 세상을 어떻게 보는가? 새 고전학파와 새 케인즈 학파는 세상을 어떻게 보는가? 라고 하면서 뭐요? 실물 그리고 화폐 그리고 그것에 나타나는 것이 바로 실업과 인플레이션이라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근데 결국은 고전학자들은 새 고전으로 연결이 되었기 때문에 정부는 그렇게 크게 개입하지 말아라. 그냥 냅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고 새 케인즈는 어차피 케인즈 쪽에서 나왔으니 정부가 더 개입을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라고요. 그렇죠? 네. 그러면서 이제 얘기가 딱 끝나는데 그러면서 다시 뭐가 또 등장을 하냐면 거시 측면에서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살펴보는 건데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나는 소비를 어떻게 할 것인가. 단순히 미시에서 효용을 극대화하는 과정이 아니라 오늘, 내일, 내일 모레, 10년 후,
20년 후 소비가 어떻게 될 것인가 라고 하면서 소비에 대해서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학습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기업은 여기 기업은 요소시장에서 가게가 가지고 있는 자본, 노동, 토지들을 구입한다 그랬는데 기계들을 사가지고 온다라는 것이 무엇이냐? 기계들을 자꾸 사가지고 온다라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투자라는 거예요. 투자가 오늘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일도 이루어질 것이고 내일 모레도 이루어질 것이라고요. 그래서 투자에 대해서 학습을 하게 되는 거죠. 구체적으로 보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뭐냐? 바로 노동시장을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보는 거죠. 이것은 다 무엇과 관련이 있다? 실물과 관련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제 화폐에 대한 수요와 공급 이렇게. 예. 그럼 이제 강론도 쭉 하게 되는 거죠. 이것을 이제 다 마치게 된다면 실물적인 차원, 화폐적인 차원, 그리고 실업과 인플레이션, 그리고 각종 정부의 개입 이런 것들을 이제 살피게 된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는 경제 성장을 학습하게 되는 거죠. 또 경제 성장도 학습할 때 어차피 시간 순서상으로 하는데 여러분들은 학자라는 사람들은 연구하는 사람들인데 무엇을 연구하는 거죠? 사회에서 관찰되는 일이 왜 벌어지는가에 대해서 하는 거라고요. 성장에 대해서도 어떤 학자가 관찰을 쭉 했더니 5가지 뭐 6가지에 해당하는 정형화된 사실이 이제 나타나게 된 거야. 아,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보니까 성장을 하게 될 때는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는구나. 그럼 왜 그러한 일들이 벌어질까? 라고 하면서 학자들은 또 일련의 준비된 답변을 만들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처음에 하는 것은 헤로드 도마 성장 모형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절대 시험에 나오질 않을 거야. 왜? 결과가 자본주의는 망한다 이렇게 나왔는데 우리가 사는 것은 자본주의도 아니고 그냥 시장을 중심으로 하는 경제학인데 일단 기분이 나쁘잖아. 망한다라고 하니까. 그리고 망하지는 않잖아요. 그죠? 예. 뭐 경제 문제 때문에 뭐 힘들어지긴 하지만 먹고 살기 힘든 뭐 전쟁이 일어나더라도 우리는 계속해서 살아남고 있었어요. 그래서 요거 말고 이제 솔로우라는 사람이 좀 더 현실에 맞는 경제 모형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솔로우의 외생적 경제 성장 모형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말이 외생적이야. 주어져 있는 환경에 따라서 더 잘 살 수도 있고 더 못 살 수도 있단 말이지.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상황이 어떻게 됐든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더 잘 살아야 돼.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더 잘 살게 되면 더 잘 살게 될수록 더 잘 살게 될 수 있다. 그래서 요건 외생적 성장 모형인데 각종 내생적 성장 모형이 등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주는 솔로의 외생적 성장 모형이에요. 주는 여기야. 그리고 현실에 더 가까워지려면 내생적 경제 성장 모형을 해야 되는데 어려워. 간단한 것만 몇 개 하고 넘어가더라고요. 현실에서는 내생적 성장 모형이 맞는 얘기지만 어떻게 1년의 준비된 답변을 만들 수가 없어. 그렇죠? 너무나 많으니까 막 툭툭툭툭 막 등장을 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일단 우리는 솔로우의 외생적 경제 성장 모형을 다루도록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정리 한번 해볼게요. 일단 여기서부터 보셔야 되겠지? 경제에 참여하는 주체는 누구냐? 일단 가계와 기업이 있다. 여기서 제대로 일이 벌어지지 않으면 정부라는 애가 개입할 수도 있다. 그리고 한 나라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외국에 있는 경제 주체들과도 교류를 할 수가 있다. 그럼 이제 국제 경제학이 되는 거지. 네, 그건 또 나중에 또 이제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러면서 미시에서는 각 개별 경제 주체들의 최적화 행위를 살펴본다고 했어요. 그럼 최적화 행위란다는 것은 나는 라면을 먹어야 될까? 빵을 먹어야 될까? 나는 아파트에 살아야 될까? 나는 자동차를 구입해야만 할까? 나는 오늘 몇 시간을 일을 해야 될까? 내가 저 사람한테 기계를 빌려줘야 될까? 내가 가지고 있는 땅을 빌려줄까? 아니면 돈을 빌려줄까? 하는 선택이 나오게 되는 거라고요. 최적화 과정이 바로 선택이 되는 거예요. 최적화 과정이. 그렇죠? 그런데 선택을 하게 될 때는 무언가 포기를 해야 돼. 여러분들이 저와 같이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여기를 와야 돼. 그럼 친구들하고 노는 것을 포기해야 돼. 혼자 공부하는 것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고요. 아, 무언가 선택을 하게 될 때는 다른 것을 못하게 되는구나.
그것을 우리는 선택에 따른 대가 기회비용이라고 하는 거죠. 기회비용. 근데 경제학 학습할 때 기회비용하고서 막 강조를 하는데 실제 여러분들 교과서 볼 때 경제학 책 맨 앞에 기회비용이 중요하다, 기회비용이 중요하다. 근데 뒤에 기회비용이라는 말이 나오질 않습니다. 그렇지? 처음에만 기회비용이 중요하다, 기회비용이 중요하다라고 하고 뒤에는 안 해요. 왜 안 하냐면 앞에 기회비용이라는 것이 머릿속에 들어가 있었으니 그냥 비용이라는 말로만 쓰게 되는 겁니다. 경제학에서 나오는 비용은 다 기회비용이 되는 거예요. 다 기회비용이 되는 거야. 그러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살펴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림을 볼 때 경제 주체가 있구나. 참여하는 곳이 있구나. 미시 쪽에서 접근을 하게 될까? 거시 쪽에서 접근을 하게 될까? 그런 것들을 이제 보게 되는 것이고요. 자, 그러면서 이제 재화, 구체적으로 눈에 보이는 물건들이 되는 거죠. 뭐 용역이라는 것은 우리가 무언가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거예요. 서비스. 그래서 요새는 뭐 재화, 용역 이렇게 안 쓰고 그냥 재화나 서비스. 그리고 재화나 서비스를 다 합해가지고 상품 이렇게 하는 것이고요. 경제 생활, 자원, 그리고 생산 요소 중에 이제 세 개를 주로 뽑는다면 토지, 노동, 자본이라는 것을 하게 될 것이고요. 이 용어들은 앞으로도 계속 나오게 될 거니까 굳이 뭐 지금부터 머릿속에 넣을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계속 얘기했던 우리들은 무언가 물질적인 욕구를 해결하기 위해서 경제 생활을 하게 되는데 아주 풍족하게 이용을 할 수가 없다고요. 그렇죠? 그것이 이제 상대적인 희소성이다. 희소하기 때문에 머리를 굴려야 돼. 그런 이야기들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처음에는 자급자족을 했었겠죠. 자급자족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좀 더 생각을 해보니까 잠깐만, 야, 나는 혼자 라면도 만들고 빵도 만들고 옷도 만들고 너도 혼자 라면도 만들고 빵도 만들고 옷도 만드는데 우리 그러지 말고 너 뭐 잘 만드냐? 너 라면 잘 만들어? 그럼 넌 라면만 만들어. 나는 빵만 만들게. 쟤는 옷만 만들 거야. 그래서 서로 교환을 하게 되면 주어진 생산 요소들을 더 효율적으로 이용을 하면서 더 많은 생산을 하게 되고 우리는 그로 인해서 더 많은 소비도 할 수 있게 된다는 얘기죠. 예. 그것이 이제 사회적인 분업, 특화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요거를 할 때 중요한 거 아까 얘기했던 기회 비용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것을 이제 우리는 어디서 살필 거냐면 쭉 학습을 하면서 가게는 무엇을 포기하고 무엇을 얻을까? 기업은 무엇을 포기하고 무엇을 얻을까? 그때 이제 나오게 되고 너는 소비를 해라. 나는 생산을 할게. 그러면 너와 내가 더불어 사는 세상에서 더 큰 결과를 얻어낼 수가 있다. 그러한 것들을 학습을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경제학만 시험 보는 것이 아니라 국제경제학 시험 보는 분들도 있는데 국제무역 제일 처음에 할 때가 바로 특화, 사회적인 분업으로부터 출발하게 될 것이고 여기서 또 잠깐 또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어차피 우리는 경제학이라는 시험을 보러 가는 거지, 그지? 거시경제학, 미시경제학 이걸 시험 보러 가는 것이 아니라 경제학이라는 것을 보러 갈 겁니다. 근데 이제 주로 공부하는 것이 미시편이다. 그리고 거시편이다. 이렇게 되는데 이 미시를 조금 연장시키면 국제경제 중에 국제무역은 대부분의 국제무역의 대부분 것은 그냥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미시를 잘하면 국제무역은 껌이다. 근데 보세요. 어디서부터 잘 살펴봐야 되냐면 처음부터 잘 살펴봐야 되는데 어차피 다른 나라랑 우리나라랑 거래하는 거야. 예. 그러면 너와 우리만 아니라 우리하고 저쪽의 우리들이 서로 거래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시장들을 동시에 살핀다. 일반균형. 그리고 그로 인해서 너와 내가 더 좋아질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냐? 후생경제학. 그래서 일반균형과 후생경제학을 잘하게 되면 국제무역은 그냥 웬만한 건 다 할 수가 있어요. 예. 그런데 이제 뭐 관세라든가 어떤 국제무역 정책이라든가 그런 것들만 살짝 또 엎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거시를 할 때는 무엇까지 연장을 해서 학습을 할 거냐면 바로 국제금융이라는 걸로 가게 될 거예요. 국제금융.
국제금융에서는 크게 무엇을 다루냐면 환율과 수지라는 것을 다루게 될 거예요. 환율과 수지.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 요새 뭐 무역 수지가 어떻게 된다, 경상 수지가 어떻게 된다, 외국으로부터 돈이 들어온다, 외국으로부터 돈이 나간다, 막 이런 얘기를 할 거라고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돈을 얼마나 받았니, 수입, 우리가 돈을 얼마나 쏴줬니, 지출. 그런 것도 이제 살펴보게 되고. 그런데 외국과 우리나라는 같은 돈이 아니잖아요. 화폐의 종류가 달라. 이종 화폐라고요. 미국 애들은 달러를 쓰고 우리나라는 원화를 쓴다고요. 그래서 이종 화폐의 교환 비율, 환율이라는 것도 다루게 되고 국제 수지라는 것도 다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시를 학습하게 될 때 웬만한 국제 금융도 짚고 넘어가겠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 나오는 사회적 분업 특화라는 것은 여기 과정에서 중요한 거예요. 여기. 미시, 일반균형, 후생경제학, 국제무역으로 갈 때 요 이야기들이 쭉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하나씩 해결을 하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서 뭐 경제체제, 뭐 조직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는 뭐만 신경 쓰면 되냐면 여기요. 여기. 의사결정권이 분산되어 있는 거예요. 기업의 역할을 하는 사람, 가게의 역할을 하는 사람. 사실은 뭐 똑같은 사람이지. 나는 가게가 될 수도 있고 기업이 될 수도 있다고요. 근데 내 마음대로 하는 거잖아. 그렇죠? 나는 내 마음대로 하는 거잖아. 그래서 의사결정권이 분산되어져 있다. 근데 이제 이것을 자본주의 경제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자본주의 뭐 사회주의 이런 거 하지 마시고 그냥 의사결정권이 분산되어 있고 그들은 시장에서 만난다. 시장에서. 근데 그 시장에서 만날 때 자유로운 거래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래서 그냥 자유시장 경제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회주의 이쪽에서 의사결정권이 집중되어져 있고 계획 당국에 의해서 된다. 뭐 이런 것들은 다들 아실 거고요. 그리고 중요한 건 미시에서는 효율성과 공평성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리고 어떻게 돼? 너와 내가 더 좋아지려면 서로 교환을 해야 되는 거예요. 교환. 그런데 현실에서는 교환이 그렇게 쉽게 이루어질 수가 없죠. 그래서 시장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고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나타나게 되고 사회적 분업을 통해서 또 더 좋은 결과를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얘기들은 뭐 상당히 추상적이지만 나중에 좀 더 구체적으로 나오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서 맨 끝에 가면 우리가 원하는 것처럼 효율성과 공평성이 나오질 않을 거라고요. 시장은 실패한다. 그렇다고 정부가 바로 개입하는 것은 아니다. 상황을 더 위태롭게 만들 수도 있다. 정부 실패요. 그렇죠? 외부성이라는 것을 이제 시장 실패 중에 하나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거의 미시 끝에 부분에 나타나게 될 겁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이제 미시 경제하고 거시 경제는 우리가 잠깐 이제 구분을 해봤는데 중요한 것은 최적화. 그러면서 시장에서 뭐 효율성과 공평성을 따진다. 거시는 뭐다? 흐름이다. 흐름을 살펴보는 것 중에서 경기 변동과 경제 성장을 주로 다루게 된다. 이렇게만 이제 아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경제 모형 제가 처음에 이야기한 것처럼 현실의 경제의 인과관계를 살피기 위함이야. 근데 너무나 복잡하고 다양하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추상화시키고 일반화시키고 단순화시키는 모형을 만들어 놓고 그 모형을 가지고 표현을 할 거예요. 표현하는 방법은 세 개다. 단어와 문장을 가지고 한다. 단어와 문장. 자, 단어. 정확한 뜻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시험을 본다는 것은 그 단어, 그 용어의 정확한 뜻을 알고 있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단어의 뜻을 정의를 해라 그러면 여러분들은 뭐 그냥 그 단어 교과서에 나온 대로 그 정의를 그대로 외우는데 외우는 거를 가지고 그 사람이 이해했는지 아닌지 모른다고요. 그죠? 출제자들은 그걸 모르잖아. 그래서 뭐 그 단어를 적절하게 쓰는지 그 문장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경제학 문제 어떤 질문이 주어질 때 1년의 준비된 답변을 하시면 되는 거라고요. 단어 정확한 뜻을 알고 그것에 맞는 풀이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단어와 문장은 좀 부족하지요. 단어는 수로 바꾸는 거예요. 문장은 식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수화식이 나타나게 되니까 수학이다, 수리적인 모형이다라고 하면서 많은 학생들이 어려워하는데 제가 말씀드렸죠. 초등학교, 중학교 때까지만 하셔도 돼요. 근데 어떤 분들은
뭐 미분을 해야 되냐, 적분을 해야 되냐, 뭐 약간의 미분, 뭐 약간의 적분, 뭐 그런 것들은 있지만 중요한 건 초등학교, 중학교 때까지만 한 걸로도 충분히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수화식까지 제대로 이해를 하게 되면 우리는 마음껏 그림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다. 그래프로, X축, Y축 그래프로 표현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요. 뭐 밑에 경제 모형의 적합성은 뭐 이런 것까지는 우리가 알 필요가 없겠지. 준비된 답변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적합하다는 것은 현실에 대한 일련의 가정과 그를 통해서 도출된 명제들로 구성이 되는 것이고, 현실에 맞느냐, 그리고 미래를 정확히 예측할 수 있느냐. 자, 그런데 많은 경제학자들이 있었지만 현실을 제대로 설명도 못하고요. 경제학자들이 미래를 예측한 적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까 그 케인즈라는 분이 계셨었죠? 쭉 내려다 케인즈라는 분이 계셨어요. 그 케인즈라는 분 옆에서 도움을 주셨던 어떤 여사분이 또 계십니다. 그분도 이제 경제학을 공부하는 아주 훌륭한 학자지요. 그분은 경제학을 배우는 목적이 뭐냐? 그럼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경제 질문에 대해서 일련의 준비된 답변을 하는 경제학자들에 속지 않기 위함이다 라고 얘기를 했다고요. 근데 우리는 그까지 갈 필요가 없지. 그렇지? 경제학자들이 지금까지 만들어 놓은 일련의 준비된 답변만 시험장에다가 이렇게 잘 시험지에다가 잘 써서 오시면 되는 겁니다. 이런 것까지 우리는 신경 쓸 필요는 없어요. 이런 건 이제 언제 신경 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원하는 일터에 가셔가지고 그때 신경을 써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현실에 맞는 것이냐? 우린 이 정책을 써야 되는 것이냐? 여러분들의 중차대한 역할을 그때 가셔서 하시는 거야. 지금은 이런 거에 대해서 맞다 틀리다 얘기를 할 필요가 없고, 이렇게 물어보면 이렇게 답하고 저렇게 물어보면 저렇게 답하는 것만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실증 경제학은 있는 그대로 서술하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그래서 설명 앞뒤에 모순 없이 논리적 일관성을 유지해야 된다. 여기서 제가 내적 정합성이라는 말을 썼어요. 컨시스턴시. 일관성 있게 설명을 해야 돼. 제가 근데 왜 굳이 여러분들이 5급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데 왜 이런 내용까지 갖고 왔냐면, 결국 이거예요. 무언가 얘기를 했는데 이 경제 질문에 대해서 어떤 일련의 준비된 답변을 하게 되는데 앞뒤 말이 다르면 안 된다고. 그렇죠? 예, 그것이 바로 내적 정합성이 되는 것이고요. 예, 그리고 외적 적합성, 에디컷이요. 현실을 제대로 설명하느냐, 그렇지? 예, 서로 딱 부합하느냐 이걸 보는데 이것도 어느 정도 필요하겠죠. 그렇죠? 어떤 예를 들어가지고 뭐 실업이 이렇게 됐는데 당신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내적 정합성을 가지고 설명을 해야 되고 그 문제에 대해서도 적합하게 해결하는지를 보여주셔야 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보통 실증 경제학을 주로 다루게 되는 거예요. 누구나 다 듣고 보고 하면 있는 그대로를 서술하는 것은 누구나 동일하게 할 거라고요. 그것이 바로 실증 경제학입니다. 실증 경제학, 있는 그대로를 서술한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쭉 이렇게 됐고요. 여기 내생변수, 외생변수 나오는 표현은 단어와 문장을 제대로 이해를 하고 수화식을 할 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할 필요는 없겠지요. 자, 그리고 이제 규범 경제학이라는 것이 있어요. 자, 효율성이라는 것은 절대적인 가치가 있다고 했어요. 파레토 효율성이요. 근데 여러분들은 여기에 빵 하나가 있을 때 서로 어떻게 나누어 가져야지만 공평할까요? 어떤 분들은 나는 몸무게가 많이 나가니 빵을 더 먹겠습니다. 응?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도 있고, 아니다. 너는 몸무게가 지금 많이 나가지만 난 이제 홀쭉하더라도 딸린 식구들이 많다. 내가 좀 더 가져가야지 공평한 거 아니겠느냐? 하여튼 어떤 분이 나는 저 부모님들을 모시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거라고요. 그렇죠? 근데 어떤 분들은 나는 좀 몸이 너네들하고 좀 다르게 불편한데 성과가 별로 없다. 그렇다고 내가 조금 가져가야 되겠느냐? 그에 대해서는 생각이 다 다를 거라고요. 예, 그런 것들이 바로 규범 경제학입니다. 가치 판단을 하는 거죠. 가치 판단. 사람들이 다 가치 판단을 동일하게 하는 건 아니죠. 그래서 규범 경제학의 영역도 있지만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는 조금 멀리 할 거예요. 예, 각자의 생각은 그냥 답안지에 잠깐 쓰라고 할 때 하는 것이고 우리끼리는 서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싸움이 날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후생지표, 뭐 정책수단
이런 것들이 쭉 등장을 하게 되는데 중간중간에 계속해서 이제 등장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자, 미시경제학 중요한 거 뭐라고요? 개별 경제 주체의 최적화. 그러면서 효율성과 공평성을 따져본다. 거시경제학은 뭐다? 흐름을 살펴보는 것이다. 경제 성장, 경기 변동을 살펴보는 것이다. 경제 주체들은 쭉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고 뭐 제약 조건 평가 기준 이런 것들은 나중에 다 등장을 하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서 제가 처음 말씀드린 거 시장 하나하나를 본다. 부분균형. 전체를 다 아울러서 본다. 일반균형. 그리고 이 경제 상태하고 저 경제 상태를 비교하는 후생경제학도 있다. 이렇게. 또 계속 제가 똑같은 걸 하지만 이게 벌써 여러 번 등장을 하고 있잖아요. 경제 순환 모형 또는 소득 순환 모형이 여러 번 등장을 하고 있는데 항상 경제학을 학습할 때는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미시를 할 때도 여기, 거시를 할 때도 이 그림을 꼭 머릿속에 넣어놓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어떤 시험 문제가 딱 나왔을 때 경제에 대한 질문이 나왔을 때 잠깐 여기에서 어느 쪽을 풀으라고 하는 거지? 그것을 머릿속에 해놓고 1년의 준비된 답변을 쓰시는 겁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서 이제 여기 볼게요. 용어들이 처음에는 조금 어렵죠. 일단 우리는 균형을 살펴보는 거예요. 균형이라고 하는 것은 변화가 없는 상태예요. 여러분들 제가 좀 이상한 행동을 한번 해볼게요. 제가 있는 힘껏 칠판을 밀고 있습니다. 전 죽어라고 힘을 쓰고 있어요. 그런데 칠판도 가만히 있고 저도 가만히 있죠. 바깥에서 봤을 때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이것이 바로 균형이 되는 겁니다. 근데 제가 여기 있는 탁자를 밀어볼게요. 밀리죠? 예. 땡기니까 또 저한테 오지요? 그렇죠? 예. 그것은 균형이 아니라는 얘기죠. 어느 일방의 힘이 더 세다는 얘기야. 따라서 균형이라는 것은 상반된 힘이 맞아 떨어져 가지고 바깥에서 볼 때 더 이상 변화가 없는 상태를 이야기한다고요. 더 이상 변화가 없는 상태야. 좀 더 먹물티를 내서 한다면 서로 연관된 변수들이 모형의 내부에서 더 이상 변화하지 않으려는 내재적 성향을 가질 때 이게 무슨 말이야? 이건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알게 될 겁니다. 일단은 변화가 없는 상태라고 하시면 돼요. 변화가 없는 상태. 그러면 개별 경제 주체들 가계 기업도 무언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행동과 태도를 변화시키다가 이제 이렇게만 하면 효용국 대화가 계속되는구나, 이렇게만 하면 이윤국 대화가 지속되는구나 한다면 자신의 행동과 태도를 변화시키려고 하지 않을 거라고요. 따라서 최적화라고 하는 것도 균형의 일부가 되는 거예요. 변화가 없는 상태니.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시교과서를 볼 때 소비자의 효용 극대화 이렇게 챕터가 써져 있지만 어떤 책에서는 소비자 균형이라고도 써져 있는 거예요. 최적화라고 하는 것은 균형의 일부구나. 그래서 효용 극대화, 더 이상 내 선택을 변화시킬 수 없을 때 효용 극대화가 지속되는구나. 내 선택을 변화하지 않을 때 비용 극대화를 지속할 수 있구나. 또 이윤 극대화, 내 선택의 변화가 안 된다면 이윤 극대화가 계속되는구나. 그런 것들을 살펴보게 될 겁니다. 다른 이제 부차적인 것들은 챕터가 하나하나 넘어갈 때 등장을 할 테니 너무 걱정들 하지 마시고, 그리고 지금 1장을 쭉 얘기를 했는데 자, 여러분들 보십시오. 오늘 공부한 거는 머릿속에 넣을 필요가 없어. 왜? 2장, 3장, 4장 해서 10몇 장까지 쭉 이어지게 되는데 미시편만 하더라도 거시도 뭐 1장부터 뭐 10몇 장까지 쭉 나가게 되는데 거기 있는 것을 함축해서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1장은 공부할 필요가 없어. 왜? 2장서부터 하나하나씩 나오는 걸 다 학습을 하고 미시편 학습하고 거시편 학습을 하고 난 다음에 1장으로 다시 돌아와야 돼. 그래야지만 우리가 무엇을 공부했구나, 이런 것을 해결했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다고요. 그래서 1장은 너무 부담스러워하지 마시고 조금 쉬었다가 할 2장 시장의 수요와 공급, 여기서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머릿속에 이제 넣으셔야 합니다. 그러면 한 10분간 쉬었다가 계속해서 하도록 하죠. 고생들 하셨습니다.